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복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편은 1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네요. 자산이 제법 있었던 남편은 나름대로 유산을 남겨줘서 생활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큰 집에서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어서 팔았고 다른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근처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고요.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37살이고 이름은 박호연입니다. 아들의 결혼은 3년 전 4살 연하의 이쁜 여자와 결혼했어요.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건 상관없지만 용돈을 얼마 달라고 한다든지 생활비 사용처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든지 처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완전히 반한 것 같았고 용돈도 원하는 대로 주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수입에 비하면 다소 많은 액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며느리는 제가 근처로 이사 온 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 속셈은 저를 쇼핑에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같이 바람 쐬러 가자고 하고서는 저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백화점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저보고 갖고 싶은데 돈이 없다며 저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점원 앞에서 눈치가 보여 사줄 수밖에 없어 결국 사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아들과 함께 쇼핑했다면 아들이 과연 사줬을까? 저는 비싼 가격에 놀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밖에도 오늘은 집에서 쉬자고 할 땐 항상 값비싼 배달 음식을 시켜요. 저 혼자라면 저녁에 먹다 남은 음식 데워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시켜달라고 하니 잔소리라도 하고 싶지만 며느리가 저와 먹는 밥은 너무 맛있다고 웃으며 말해서 차마 화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화를 낸다면 왠지 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거죠. 며느리는 아들과는 어떻게 지내는 걸까? 평소 식사라든가 집안일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궁금한 게 많아서 한 번은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매일 자기를 위해 맛있는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투에서 거짓말처럼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며느리가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준 화장품 등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 제대로 사용은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아들에게 며느리가 화장품은 어떤 거 쓰는지 물어봤는데 아들은 그런 건 왜 물어보냐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쓰는 것 같다며 딱히 비싼 건 안 쓰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용돈 주는 걸로 알아서 필요한 거 사서 쓰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들의 말만 듣고는 도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대체로 남자가 여자 화장품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제가 바보 같아서 괜한 걸 물어본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는 꽤 많은 걸 며느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어요. 그걸 어딘가에 숨겨놓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업주부라면 나름대로 숨겨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아들이 좀 둔한 면도 있어서 쉽게 속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역시 며느리에 대한 불신은 지워지지 않네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제가 집 근처에서 쇼핑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걸어가는 걸 봤어요. 꽤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화장도 제가 사준 걸로 한 것 같았어요. 화장을 꽤 이쁘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어디로 가는 거지? 아들이라면 분명 아직 회사에 있을 텐데. 그때 약속이라도 한 건지 외제차 한 대가 다가왔고 며느리는 그 차에 올라타고 가버렸어요. 운전석엔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지는 안 보였지만 사라져가는 차의 뒷모습을 서둘러 폰에 담았어요. 분명 뭔가 도움이 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낯선 차를 타고 사라진 걸 본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집에 찾아온 며느리. 오늘도 비싼 점심을 사달라고 하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목마르다고 하더군요.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가 마실 걸 준비하지 않나요? 상식이 없는 며느리라 어쩔 수 없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차를 끓이려고 했어요. 그때입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를 다쳤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저는 며느리를 향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했어요. 당황한 며느리는 일단 구급차를 부르는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구급차 요청을 취소해버렸어요. 분명 전화통화로 구급차 취소한다는 걸 똑똑히 들었거든요. 저는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봤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제 폰을 가져가며 구급차 부를 생각하지 말라며 잘 있어라고 말하고 웃으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를 완전히 내버려 두고 가버린 거죠. 어떡하지? 이대로라면 며느리의 생각대로 큰일이라도 생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머리를 부딪힌 충격이 너무 커서 이내 의식이 끊겨버렸어요. 근데 며느리는 단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어요. 바로 현관문을 잠그는 걸 깜빡하고 간 거죠. 다행히 이게 저를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는 안면이 창백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길 다시 왔어?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며느리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며느리에게 다가간 사람은 웃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저와 쏙 빼닮은 제 언니라고 말한 거죠. 저에게는 안경을 쓴 것 빼고는 정말 저와 닮아서 쌍둥이로 착각할 정도의 언니가 있어요. 언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놀러와요. 어제가 그날인 거죠. 언니는 인터폰을 눌렀는데도 제가 보이지 않아 현관문을 열어봤대요. 그런데 평소에는 잠겨서 열리지 않아야 할 문이 쉽게 열렸다네요. 그건 며느리가 안 잠그고 갔기 때문이죠. 이상하다고 생각한 언니는 안으로 들어왔고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곧이어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지 몇 시간 후에 저는 병원에서 깨어났고요. 언니가 아들한테 연락했고 아들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말과 행동이 이상해서 며느리에게는 제가 괜찮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대요. 또 다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인 거였죠. 저는 머리를 맞은 것에 비해 생각보다 가벼운 상처를 입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부딪힌 곳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아닌 카페트 위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과 누나에게는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분노에 휩싸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몰랐지만 다음날 만난 언니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언니가 며느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행동하냐고 물었는데 며느리는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며느리는 원한 같은 건 없고 다만 돈이나 빨리 남겨주고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네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제 돈을 노리고 집에 놀러온 건 알고 있었지만 유산을 이런 식으로 노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유산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구나. 저는 정말 슬펐어요. 사실 저와 아들은 옆방에서 모든 걸 다 듣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오늘 아침 퇴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은 방을 뛰쳐나왔고 아들은 뺨을 한 대 때리며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때릴 테면 때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곧이어 방에서 나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가 하는 말 다 듣고 있었어. 나는 너를 진심으로 대해주려고 했는데 악마가 따로 없구나. 내가 넘어질 때 잡아주는 척하고 날 오히려 바닥으로 밀친 거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아?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때 며느리의 얼굴은 결코 잊을 수가 없네요. 무언가에 홀린 듯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잊고 싶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일은 이미 경찰에 다 말해놨으니 조만간 조사받아야 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잘도 속이고 있었네. 아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는데 거기엔 며느리의 행적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실 한 달 전에 제가 본 며느리가 처음 보는 외제차를 타고 간 것과 그때 찍은 사진을 아들에게 건네줬었거든요. 어라, 들켰네. 들켰다고 말하는 건
이미 모든 걸 인정한다는 거겠죠. 며느리는 1년 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고 상간남은 유부남이더라고요. 저한테 백화점 가서 사달라던 옷과 화장품들은 바람필 때 사용했던 거였죠. 선물로 사준 게 바람피는데 사용됐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기분 나빴어요. 게다가 그 유부남의 와이프는 임산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와이프를 두고 바람피우는 남자도 어이없지만 그런 남자를 만나는 며느리도 도저히 이해 불가였어요. 아들은 며느리 보고 인간 쓰레기라며 분노하는데 며느리는 자기는 아무 잘못한 거 없다고 오히려 떳떳해했어요. 우리 모두는 며느리의 첫마디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나는 정말 아무 잘못 없어. 왜냐면 지금 내 삶에서 어디서 보람을 찾으라는 거야? 전업주부가 이렇게 재미없는 건지 정말 몰랐어. 종일 집안이라고 남편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나랑 전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노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리고 어머님은 돈 쓰는 재미를 몰라서 정말 별로였어. 난 고백받아서 만났을 뿐이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분명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고 한 건 며느리였는데 지금 와서 별로라고 하다니. 아무도 며느리의 외침에 공감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때 때마침 인터폰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경찰관이 있었어요. 아마도 며느리를 연행하러 온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우선 아들 부부는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이혼하면서 며느리에게 위자료 청구도 했고요. 그 상간놈한테도 당연히 청구했고요. 그리고 저는 정식으로 며느리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에 대해 말이죠. 며느리는 친정집에 이 모든 사실이 들키면서 인연이 끊어진 것 같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온다면 아마 빚더미에 앉아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혼자 힘든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한편 우리 아들은 돌싱이 되었지만 우울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쩌면 지금이라도 헤어져서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도 불안함에서 해방돼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가진 돈들 잘 지키며 제 노후 준비만 신경 쓰고 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31살 하유지이고 연상의 남편과의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어요.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저는 그룹 내 다른 회사로 정근을 가게 되었어요. 정근 후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아서 남편에게 투정 부리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이라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적당히 이야기를 끊어버리네요. 제가 너무 징징거려서 그런 걸까요? 그래도 요즘은 겨우 일에 익숙해져서 잘 다닐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남편 때문에 저는 당황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사건건 저를 간섭하고 기싸움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퇴근 후 동료들과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어디에, 누구랑, 몇 명이랑, 남자는 있느냐 등등 일일이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전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의 물음에 대답하고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멤버라면 별 문제 없이 식사하러 갈 수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식사 자리에 참석할 수도 없고 바로 귀가 명령이 내려져요. 그리고 집에 오면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집안일은 분담해서 하자고 했는데 어느새 저 혼자서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무조건 다시 하라고 지시하고요.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모두 다시 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로 남편 요구에 맞춰서 다시 해주면 오히려 남편은 한껏 기분이 좋아진 건지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남편을 저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남편의 변화에는 시어머니가 한몫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제 불평불만을 털어놓자 시어머니가 아내 비위 맞춰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난 척한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조금씩 느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마마보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은 집요하게 저를 통제하고 간섭하게 된 것 같고, 결혼해서도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남자를 남편으로 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이런 결혼 생활은 1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저는 그저 견디기만 하는 삶이 된 거죠. 그런 저에게 더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였어요. 제가 빨간불에 신호 대기 중일 때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돌진해온 거죠. 트럭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충돌해 날아가 버린 순간 왼쪽 팔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런 다음 의식을 잃고 제가 깨어난 곳은 병원 침대 위였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 순간 마취가 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왼팔을 잃게 된 거죠. 한쪽 팔을 잃는 큰 부상을 당했는데도 남편은 제 곁에 없었어요. 곁에 있어준 건 제 부모님뿐이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저에게 어머니가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제 왼팔은 어디 간 거냐는 물음이 먼저 입 밖에 나왔어요. 엄마는 의사 선생님이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물었던 게 아닌데. 저는 엄마가 사과할 건 없다고 괜찮다고 말했고, 남편은 여기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한심한 표정으로 말하는데, 남편이 일 때문에 지금 못 온다며 밤이나 돼서야 올 수 있다고 했다네요. 남편은 제 교통사고보다 회사를 택했구나 싶어서 남편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를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슬픔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그 후 정말 밤이 돼서야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제 이불을 걷어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왼팔이 없네. 앞으로 집안일 하려면 힘들겠네. 이 얼마나 무심한 말인가요?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집안일만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더 나아가 요즘은 장애인도 취업자라니깐 일하는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다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들을 하는 건지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눈치가 보였는지 사고로 말하기 힘들면 조용히 있겠다고 하길래 저는 비로소 입을 열 수 있었어요. 내가 이런 몰골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제 분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지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팔이 없어진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냐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얼른 이불을 다시 덮고 누웠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거의 병문 안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열심히 재활치료를 견뎌냈고요. 하지만 팔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일을 계속할 의욕이 나지 않았어요. 퇴원 후에도 기운이 나지 않아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느냐며 그런 게으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있을 거면 최소한 집안일이라도 완벽하게 하라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돈 벌어오니까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니냐고 말해 차마 반박할 수도 없었고 그저 남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남편의 말만 들어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우리 집에 드나들게 된 거예요. 점심때가 되면 집에 와서 청소 점검 등을 하며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이 먹을 점심 식사도 준비시켜요. 저는 식욕이 별로 없어서 점심은 그냥 대충 때우는 편인데 시어머니가 오시면서부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전까지 오래 머무르면서 제게 반찬을 더 많이 만들게 하고는 반찬통에 담아가 시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어요.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목적은 저를 괴롭히며 스트레스를 풀고 그 와중에 자신의 집안일을 줄이는 것인 거죠. 저를 위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억눌리는 나날을 보내다 보니 일할 엄두가 나지 않아 점점 더 집에 틀어박혀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남편이 항상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지 않냐며 드라이브나 가자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드라이브를 시어머니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항상 갑질 당하던 저로서는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게 이상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둘이서 가도 괜찮다고 그냥 집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니 평소에 남편이었다면 화를 내고 정말 시어머니와 단둘이서만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저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며 함께 나가서 바람 쐬고 싶었다며 기분 전환도 가끔 해줘야 힘이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제 지쳤는지 그렇게 계속 튕기지 말고 드라이브 가면 재밌다며 억지로 오른팔을 잡아당겨 차에 태웠어요. 물론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이죠. 조수석에는 시어머니를 태울 것 같았어요. 역시나 남편은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이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는 뒷좌석에서 잠을 청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즐거운 대화 소리는 못 들은 척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강 다리 위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그러곤 남편과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앉은 뒷좌석 문을 열면서 경치가 좋으니까 내려서 구경하자고 하더라고요. 내려서 보니 확실히 경치는 좋았지만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한산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제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쌍욕을 하는데 시어머니도 제 왼쪽 어깨를 잡고 다리 끝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저를 힘껏 밀어서 강물에 떨어뜨렸어요. 다리에서 강까지 높이가 조금 있어서 떨어질 때 파노라마처럼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 왼팔을 잃었을 때도 비슷한 풍경이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강물에 떨어졌고 한쪽 팔로만 허우적거리는 제 모습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리 위에서 보고 비웃고 있었어요. 한바탕 웃은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어떻게든 살려고 허둥댔는데 체력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조금만 기다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 고개를 돌리니 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낚시하러 온 사람 같았어요. 그 남자는 곧바로 제게 헤엄쳐서 오는데 안간힘을 다해 조금 더 버텼어요. 그리고 제게 도착한 남자가 힘을 빼라고 해서 온몸에 힘을 뺐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남자에게 끌려서 강변에 도착했어요. 다행이다. 살았다. 마음속으로 안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유지야, 괜찮아? 늦게 구해줘서 미안해. 어라?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놀라서 그 남자를 쳐다보니 놀랍게도 그 남자는 교류가 잘 없던 사촌오빠였어요. 사촌오빠는 낚시하러 왔다가 다리에서 떨어지는 저를 봤다고 했고 거리가 좀 멀어서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네요. 그리고 사촌오빠는 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에게 전화한다는데 막내가 없어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직업이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전화한다는 게 경찰에 신고한다는 뜻인 거였죠. 그 후 몸을 추스리고 경찰서에 가서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강에 빠진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에 거의 도착한 것 같았고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 웃는 모습이었으니깐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상상도 못할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집 앞에는 이미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찰차는 눈에 띄지 않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체포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반항을 엄청 했다네요.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진 두 사람은 강 근처에서 경찰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영상도 찍힌 게 있다고 하니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대면하게 된 거죠. 경찰서에는 저와 제 사촌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고 제 기세에 놀란 듯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보고 실수였다며 장난친 거였다고 말해달라는데 저를 훈계하는 듯한 말투로 말하지만 결국은 협박하는 것과 다른 바 없었어요. 저는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으니까요. 사촌 오빠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네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물에 빠진 거 보고 비웃은 거 미안하다며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장난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두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든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으니 콩밥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두 사람 앞에서 자리를 떴어요. 더 이상 두 사람과 직접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재판과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그 이후에 우선 우리 부부는 이혼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폭언을 가끔 녹음해뒀었는데 이게 증거가 돼서 남편한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목격자가 있어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결국 시어머니도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욕설을 하는 걸 몇 번 녹음해둔 게 있는데 이걸 변호사에게 전달했더니 이걸로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려고 변호사님에게 진행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다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비록 한쪽 팔을 잃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출근하는 걸로 얘기를 나눴어요. 집에 틀어박혀 지낼 바에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일하며 지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늦었지만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지나간 시간은 후회가 되지만 앞으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30대 임다경이고 3살 연상의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 엄마도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1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대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남편은 제 엄마를 자신의 엄마처럼 여기고 매우 잘해주고 있어요. 이웃에 살고 있어서 자주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외출할 때 같이 가자고 하기도 하고 지난 연휴에는 엄마와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제가 여행 후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자기한테는 친엄마 같은 사람이라며 자기 부모님께는 효도를 못했으니 장모님께라도 효도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한 가지 일을 계기로 크게 바뀌게 돼요.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되냐고 하더라고요. 일이 막 끝났던 터라 통화 괜찮다고 하니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며 지금 당장 집에 와줄 수 있냐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 아까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너무 아파 운전할 수 없으니 운전 좀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에서? 많이 안 다친 것 같지만 걱정돼서 전화를 끊고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에 앉아 기다리던 엄마를 바로 정형외과로 데려갔어요. 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상태더라고요. 깁스를 하고 목발을 빌려 병원을 나왔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머물면서 당분간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대충 말을 해뒀기 때문에 남편은 정시에 퇴근했어요. 아들도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엄마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깁스가 풀릴 때까지 한 달 정도 여기서 살아도 괜찮냐고 남편에게 제안했는데 남편은 흔쾌히 괜찮다고 했어요. 골절이 다 낫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였죠. 하지만 집 청소나 집을 한 달씩이나 오래 비우면 안 좋다며 엄마가 망설이길래 청소는 내가 주기적으로 가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드렸어요. 엄마는 조금 망설이다가 신세 좀 지겠다며 도울 일 있으면 도와줄 테니 편하게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약속대로 저는 주기적으로 집 청소를 하러 다녔고 엄마의 깁스를 풀어야 할 무렵에 제가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삿짐 센터 트럭이 집 앞에 멈추는 거예요. 어라? 트럭이 여기 왜 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제 친오빠 임주원의 목소리였어요. 서둘러 현관으로 가보니 오빠와 새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오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골절된 걸 오빠에게 연락을 했을 때 오빠가 아주 무뚝뚝한 태도를 보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빠는 보면 모르겠냐며 이 집으로 이사 온 거라고 했고 엄마와 함께 살면서 보살필 거라고 했어요. 오빠의 대답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돌봐줄 거면 왜 좀 더 일찍 연락 안 했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동안 일이 바빴다면서 그래도 서둘러서 왔으니 고맙게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엄마는 어딨냐고 묻길래 제가 우리 집에 와 있다고 분명 말했었는데 그새 까먹었냐고 짜증을 냈어요. 오빠는 그런 말을 했었던가? 하면서 이제 곧 깁스를 풀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올 거 아니냐며 그 뒤는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오빠는 이사업체에 짐을 풀어달라고 지시했어요.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걸까?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엄마에게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죠. 엄마는 아들과 함께 간식을 드시고 계셨어요. 엄마, 오빠가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 집에 이삿짐 싸와서 풀고 있어. 엄마는 들고 있던 간식을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들은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했고요. 저는 지금쯤이면 오빠가 짐을 다 풀었을 거라고 말했고 오빠가 엄마 집에 돌아오면 그 뒤는 알아서 할 거라고 말했다는 걸 알려줬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할 건지 물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할 게 뭐가 있냐며 깁스 풀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는 것도 미안하고 원래 살던 집이 편하다는 거였죠. 오빠네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걱정은 없는 건지. 엄마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온 오빠 부부에 대해 저는 불안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네랑 같이 사는 거 걱정돼서 엄마만 괜찮다면 여기서 계속 지내도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제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않는 듯 했어요. 오빠는 예전부터 영악한 면이 있었고 그런 것이 어른이 돼서도 고쳐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오빠에게 엄마를 맡기려니 남편도 설득해봤지만 엄마는 고집스럽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빠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빠는 엄마를 보자마자 괜찮냐고 걱정했다는 말을 하는데 걱정 하나도 안 한 걸 아는 저는 정말 가식스러워 보였어요. 오빠, 정말 엄마 잘 보살펴 줄 거지? 이제 막 깁스를 풀었으니까 앞으로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해. 알아. 재활도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 너는 너무 걱정이 많아. 새언니는 오빠보다 6살이나 어린데 항상 오빠 뒤에 서 있는 사람이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알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엄마도 걱정하지 말라며 저보고 그동안 고마웠다며 다시 일상생활 잘하고 지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엄마와 오빠네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그 후 얼마간은 엄마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특별히 하시는 말이 없길래 잘 지내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메시지 답장이 점점 늦어지더니 2달이 지나자 거의 답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직접 집으로 가보니 새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보고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며 새언니는 걱정할 게 뭐가 있냐며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겠다고 했지만 새언니는 그건 본인에게 물어봐야 하니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에게 직접 연락을 해본 적도 있어요. 오빠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자 오빠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라서 계속해서 말하냐며 그만 좀 걱정하라며 화를 냈어요. 저는 그냥 딸로서 아픈 엄마가 잘 지내는 건지 걱정하는 건데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차라리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엄마 만나러 가볼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 때쯤 3개월이 지났고 정말 안절부절 못해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현관을 부수고 집에 들어가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 걱정에 남편에게 말해봤어요. 엄마한테서 연락이 전혀 없어. 만나러 가도 전혀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엄마 집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남편도 저처럼 걱정이 되는지 억지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밤 11시쯤 내일을 위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때마침 인터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하며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그러자 현관 앞에 있는 건 초췌해진 엄마였어요. 남편과 서둘러 현관으로 가봤어요. 봄을 지나 초여름에 가까운 날이었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엄마의 모습은 매우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엄마를 바로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 3개월 전만 해도 조금 통통했던 엄마는 살도 빠지고 옷도 다해지고 꼬질꼬질해 보였어요. 늦은 시간에 미안해. 집에서 쫓겨나서 그런데 패 끼치지 않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울면서 부탁하는 엄마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분명 있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민폐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 있어도 괜찮아. 여보, 당신도 괜찮지? 진짜 열받네. 저는 열받는다는 남편의 말에 쌓여있던 분노가 남편에게 터져나왔어요. 열받는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가 이런 상태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까는 당신도 걱정된다고 했잖아. 그러자 남편은 저보고 진정하라며 열받는다고 말한 건 형님 부부 때문에 열받는다고 말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장모님은 당연히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거라고 했고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형님네에게 지옥을 보여줘야 한다네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에는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장난치기 전에 들떠있는 소년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목욕시키고 잔치국수를 만들어 드렸어요. 소화가 잘 되는 거라 지금 이 시각에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목욕하고 나온 엄마는 예전보다 많이 마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양손 손가락 관절이 다 닳아서 새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국수를 다 드시고 나서 연고를 양손에 발라드렸어요. 남편은 그 시간 동안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말하기 싫은 건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줘. 엄마는 결심한 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원이랑 며느리는 악마가 따로 없었어. 네 아빠가 물려준 유산도 생명보험금도 내 저축도 연금 수입도 모두 다 뺏어갔어. 둘이서 명품 쇼핑하고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나는 그동안 집에서 집안일 해야 했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폰도 뺏기고 결국 더 뺏을 것이 없으니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만약 아직 돈이 있다면 그 집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남편의 말에 엄마를 다시 왜 돌려보내냐고 되물었어요. 남편은 엄마가 좀 더 그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데 이유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아니 3일만이라도 좋으니까 돌아가서 그 둘이 하는 짓을 모두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했어요. 증거만 모을 수 있다면 확실하게 지옥에 보낼 수 있다고 했고요. 엄마는 3일 정도는 참을 수 있다면서 남편과 둘이서 긴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날 우리는 100만 원을 엄마에게 줬고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가 돌아오기까지 3일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3일 후 엄마가 다 끝났다는 표정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힘들었지? 미안해. 이제 여기서 편히 쉬어. 엄마에게 받은 건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그건 남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어요. 무슨 용도로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지만 아무튼 재생해보니 오빠네가 엄마에게 한 폭언과 욕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훌륭한 증거인 거죠. 이런 짓을 3개월 동안이나 참아낸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바로 내용증명서 작성에 착수한다고 했고 위자료와 사용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증거 영상도 있으니 경찰서에도 갔어요.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끼니도 거르게 하고 외출하지 못하게 한 건 분명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빠네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간 건지 얼마 안 가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를 회유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이 단호하게 대처해줬어요. 전화로 할 말은 없으니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칠 거라고 죗값은 최대한으로 받게 할 거라는 말도 했어요.
만약 무슨 수작이라도 부리는 게 보이면 그땐 빈털터리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도 했고요. 결국 우리의 요구대로 엄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돈도 일괄적으로 반환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당연히 해고됐고 단번에 거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엄마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고 오빠네는 지낼 곳이 사라진 거죠. 그 후에 엄마는 오빠와 영영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확실히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는 새언니한테 이혼 서류를 받았고 새언니는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결국 혼자서 빚과 생활고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도 돈이 얼마 안 되니 경마장을 기웃거리나 본데 아마 남은 돈마저도 얼마 안 가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엄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평생 고통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엄마는 우리와 함께 계속 살기로 했고 살도 예전처럼 다시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안일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여유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가족 모두 해외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에 사는 황도영이고 남편과 유치원생 딸 소망이와 그리고 시어머니와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동거하기 전에는 아파트에서 가족 3명이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시댁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원래 살던 아파트는 시댁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남편과 제 출퇴근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었기에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근래의 시어머니의 태도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아주 친절하고 온화한 이미지였어요. 시댁에 놀러가도 제게 시키는 것 없이 편하게 있게 해주셨고 맛있는 요리들도 직접 해주셔서 사이가 아주 좋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청소나 정리정돈이나 요리까지 모든 걸 간섭하시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기분 상하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지 그저 괴로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남편은 전혀 무관심했고요.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보이는 말을 바로 앞에서 들었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TV나 폰을 보면서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동거하기 전까지는 잔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잔소리를 하니 왜 그러시는지 물어봐달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니냐며 오히려 저보고 괜히 탓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아마도 남편은 모든 걸 제 탓으로 치부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더 나쁘다느니 엄마한테 패 끼치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끝내는 본인도 일하느라 피곤하니 일일이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까지 말했어요. 더 이상은 남편에게 의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유치원생인 딸뿐인데 아직 어리지만 눈치 빠른 딸을 보면 제 딸이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딸이 대단한 건 시어머니 앞에서는 귀여운 손녀 노릇을 하다가도 엄마인 제 곁으로 돌아오면 할머니 상대하기 귀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 잘해주고 말 잘 들으면 과자 사주니깐 어쩔 수 없다고도 말하더라고요. 이게 유치원생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IQ가 엄청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간절히 원하는 게 과자라는 걸 보면 아직 애는 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편인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시누이예요. 시누이는 독신으로 같은 지역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딸과 함께 시누이 아파트로 놀러 왔어요. 시누이는 매일 일에 쫓겨 바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아주 바빠요. 열심히 일한 덕인지 곧 승진도 할 거라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으면 하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죠.
하지만 신우이는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연애나 결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다만 아이는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조카인 제 딸을 굉장히 귀여워해요. 게다가 유치원생답지 않은 생각을 하는 딸과 신우이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고 저는 요즘 시어머니가 변한 것에 대해 신우이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머님이 예전 같지가 않으신데 왜 변하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신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혹시 엄마가 소망이를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확실히 요즘 시어머니의 소망이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긴 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바로 자기 곁으로 불러서 간식을 함께 먹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소망이를 떼어놓지 않고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소망이가 엄마랑 놀겠다고 말하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어요. 엄마한테는 유일한 손녀가 소망이니까. 그래서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이유는 알겠는데 개선책이 있을까요? 둘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던 차에 소망이가 등장해 지금 사는 시댁보다 전에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즉,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그만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선은 남편과 상의해 보기로 했어요. 모두가 방으로 들어가고 소망이가 꿈에 빠져 있는 시간. 저는 의기양양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게다가 어머님은 소망이가 집에 있으면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해서 소망이도 부담스러워해. 그거 사실이야? 엄마 때문에 힘든 건 당신이잖아. 괜히 소망이까지 거론하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이제 어머님과의 동거는 더 이상 무리라고 생각해. 가능하면 예전처럼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 셋이서 살고 싶어. 그거 진심인 거지? 그러면 당신 혼자 나가는 건 어때? 나랑 소망이는 여기 남을게. 남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 혼자 집에서 나가라는 건 이혼하자는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이혼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어요. 이제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구나. 저는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침대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려고 누웠네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여전했어요. 저에 대한 폭언은 사라지지 않았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일이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화장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남아있잖아. 긴 갈색 머리인 거 보니 네 머리카락이겠지? 처음부터 다시 청소해. 머리카락이 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한다는 건 시간 낭비잖아요. 하지만 반항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망이에 대한 태도도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옆에 껴안고 있으려고 하시고 오히려 한 달 전보다 더 끈적끈적해 보였어요. 정신력이 강한 소망이도 지겨워하는 듯 보였어요. 우리에게는 재충전에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일요일 쉬는 날인데 뭐 하는 거 있어? 여자들끼리 모임이나 하자고. 또 속상한 일 잔뜩 쌓인 거 아니지? 신우이는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는 신우이의 아파트에 놀러 갔으니 이번에는 여기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이기로 한 당일에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볼일 본다고 외출하셨고 남편은 소망이를 데리고 외출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와 신우이 둘이서 모임을 하게 됐어요. 점심 전에 온 신우이의 손에는 술이 잔뜩 들려 있었어요. 사실 저와 신우이는 술을 좋아하거든요. 신우이와의 술자리는 점심때부터 계속되었어요. 아마 이대로 누군가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실 것 같았어요. 술자리는 3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이가 사온 술을 다 마셔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직 술이 모자라서 제가 동네 편의점까지 술을 사러 가게 된 거죠. 이때 신우이도 함께 갔더라면 아무리 주당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취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 같으면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편의점을 휘청이며 20분 만에 겨우 도착했어요. 그 후 술 판매대에서 헤매는 데만 10분. 돌아오는 길도 20분 정도 걸려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시댁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너무도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넋이 나가 혼자 서 있었어요. 안에 있는 신우이는 어떻게 된 거지?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신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불길 속에서 소방관 한 명이 나왔는데 품에는 신우이로 보이는 사람을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참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신우이가 실린 구급차를 타고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신우이를 걱정하며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폰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받았어요. 전화를 걸은 건 시어머니였어요. 이웃집에서 너가 많이 다친 것 같다고 하던데 괜찮은 거야? 네? 저요? 저는 편의점 가느라 집에 없었는데. 뭐? 그러면 진아가 다친 거야? 너는 아무데도 다친 데 없고. 왠지 이 말투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화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침묵한다는 건 제 말에 대한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병원으로 오세요. 나중에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요. 제가 냉랭한 어조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병원 이름을 듣고 이쪽으로 온다고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도 불렀고 30분 후에 시어머니는 남편과 소망이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변명 타임이 시작됐어요. 우선 이 일은 모두 엄마가 시킨 거야.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남편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늘은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 소망이가 셋이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시댁 근처에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제가 쇼핑을 하러 나간 걸 본 남편은 여기서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와 신우이의 체격이 비슷했고 헤어스타일도 둘 다 검정 긴 생머리였어요. 남편은 신우이가 나왔다고 생각했고 신우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편의점까지 가는 중이었죠. 남편은 집에 저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표는 처음부터 저였던 거죠. 저는 계획을 세운 시어머니와 실행범인 남편을 향해 화를 냈어요. 그때 소망이가 말을 꺼냈어요. 소망이 말로는 할머니와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데 그 내용은 지금 불 지르러 가겠다는 거였던 거죠. 유치원생 아이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함께 지내면서 소망이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언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른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바로 경찰관이죠.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경찰관은 곧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연행해 갔어요. 방화제는 죄가 매우 무겁다고 알고 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행히 신우이는 목숨은 건졌어요. 제가 장보고 오길 기다리다 잠이 들었지만 불이 난 걸 다행히 알아차렸다고 해요. 화상을 입은 신우이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신우이도 많이 슬퍼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신우이를 잘 보살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들의 자백도 받았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이 예정돼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왜 이런 일을 꾸몄느냐고 물었더니 소망이를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소망이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없어지면 분명 소망이를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인지? 저와 남편은 결국 옥중 이혼을 하게 됐어요. 죗값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신우이 치료비도 청구했어요. 신우이는 아직 병원에 있어야 하기에 제가 대신 변호사를 고용해 진행해줬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소망이의 양육비를 일괄 지급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남편도 빈털터리가 되었고 출소 후에는 상당히 힘든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반면 우리는 소망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수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일을 잘 익혀서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신우이와는 꽤 자주 만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울기만 하는 날이 계속됐지만 소망이의 위로와 격려로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큰일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